현재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업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이라고 해요. 오늘 세계국제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저도 펜을 꺼내들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수업은 항상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어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셨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산의 한 공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취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서류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가 현지 업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한국인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개별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재정 능력 증명, 체류 목적 상세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추가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태국 SNS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작은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음식점 불매, 심지어 K-팝 콘서트 취소 요구까지 있었어요. 이 사태는 곧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했고 태국 내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을 단시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실감한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단절, 외교 관계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줄어들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수파판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경제력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세를 따지면 태국이 최고라고요. 수파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파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국은 이미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쌀, 고무, 열대 과일 등의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파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제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을 거예요. 방콕은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수파판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할 기회가 온 거죠.
10년 안에 태국의 GDP가 한국을 앞지를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국 학생 예나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수파판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한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파타야나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수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게다가 이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식품,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파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수파판 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나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젊다는 점이에요. 둘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셋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지리적 요인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간의 신뢰와 관계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양국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고용만 약 15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태국에 가져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감소 문제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 중 상당수가 수출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관 산업의 붕괴 위험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관광객 감소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태국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니 한국인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받으면 돼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국은 이미 비밀리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곧 우리만의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거예요.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죠. 교수님은 수파판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위들로 인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행위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사원, 심지어 쇼핑몰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방콕의 한 유명 사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오늘은 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아침마다 모래사장을 청소하면서 관광객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소비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파판의 주장이 끝나자 교수님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10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젊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장이 떠나고 나니 마을이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파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국제관계는 단순히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욱 다각도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수파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태국이 위태로워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계속 억지 주장을 부리는 태국 학생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대처가 계속 이런 식이면 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 나라의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라입니다. 오늘 아침 캠퍼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아시아학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최근 뉴스의 핫 이슈였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강의 준비를 하는데 옆자리의 친구 리사가 말을 걸었죠. 엘라, 오늘 강의 주제 들었어?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래. 꽤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나도 뉴스에서 봤어.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해.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지만 오늘은 조금 심각한 표정이셨죠. 강단에 서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의 주요 이슈인 태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는 게 느껴졌죠. 이 사건의 발단은 태국 총리의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발언의 내용을 아는 분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죠.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말을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태국의 31대 총리로 2024년 8월에 취임했어요. 그녀는 태국 정치계의 거물인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입니다. 아버지 탁신과 이모 잉낙 친나왓도 모두 전직 총리였죠. 패통탄은 부동산 개발회사 CEO 출신으로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족의 정치적 유산과 경제 발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태국의 젊은 세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취임 이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특히 이번 발언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발언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발언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들추는 것과 다름없죠. 게다가 한 국가의 총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총리는 왜 그런 발언을 한 걸까요? 교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최근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태국 측의 불만이 컸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 정책이 변경되면서 태국인들의 반발이 심해졌죠. 패통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갑자기 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약 30% 증가해서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 수의 25배가 넘는 숫자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 관련 사건들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중 태국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의 유통과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명의 태국인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발 비행기를 통해 대량의 야바가 밀수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 사건에서 무려 10만 정의 야바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정책도 변경되었고 KETA 전자여행허가제 심사도 더욱 엄격해졌죠. 패통탄 총리는 이런 한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런 조치가 태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죠. 특히 관광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결국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패통탄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그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더욱 충격적이었죠. 친나와 가문은 태국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미숙함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도 모두 총리의 말에 동의한 건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태국 국민들도 패통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국제관계를 해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국 정책에 대한 불만도 크기 때문에 복잡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 기반인 젊은 층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의 발언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태국이 받은 타격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추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한국의 추석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는 큰 명절이에요. 보통 이 시기에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 특히 태국은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2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무려 75%가 감소한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고 저도 그 수치에 깜짝 놀랐어요. 이는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지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패통탄 총리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녀가 경제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한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수치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차별적이에요. 태국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지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외국인에게 공정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와 마약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태국인들만 특별히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들렸죠. 지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그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식민지니 뭐니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급히 끼어드셨어요. 진정들 하세요. 수치타 학생, 그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삼가주길 바랍니다. 지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약 1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죠.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지희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팀을 구성했으며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수치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치타 학생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나라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죠.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모든 태국인을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강화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단순히 불법 체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관련 마약 사건과 흉악 범죄가 급증했어요. 강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곱씹고 있는 듯 했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태국 정부는 자국민의 불법 출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마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죠. 또한 합법적인 취업과 유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불법 체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합법적인 기회의 부족이니까요. 양국이 협력하여 이런 기회들을 늘려나간다면 불법 체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수치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너무 오만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을 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들렸죠.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치타 학생, 그런 발언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으로는 한국을 절대로 식민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봅시다. 현재 한국의 GDP는 태국의 약 3배에 달해요. 군사력 순위도 한국이 5위, 태국이 26위입니다. 기술력과 국제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왔어요. 게다가 우리는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치타 학생, 역사와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현대 국제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관광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전체 국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도 힘들게 발전해온 나라예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희 학생 말이 맞아요. 국제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치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뜻 아닌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치타 학생, 역사의 길이나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국력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 기술력,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이 더 중요합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치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해요. 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국가의 힘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때 교수님께서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병력 60만 명, 국방비 약 40조 원으로 군사력 순위 5위입니다. 반면 태국은 병력 36만 명, 국방비 약 8조 원으로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한국의 군사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과장된 말 아닌가요? 태국도 충분히 강한 나라인데 왜 한국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수치타 학생,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가입니다. 태국도 물론 자국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군사력 순위나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말에 수치타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미국과 전쟁을 하면 버틸 수 있을 만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힘이나 위대함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지 않아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 역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경제 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7조 달러로 세계 13위, 태국은 약 5천억 달러로 26위예요. 1인당 GDP는 한국이 약 3만 3천 달러, 태국이 약 7천 달러입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경제력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시스템,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현재 태국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식민지로 만들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수치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강해요.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과 관광 산업은 세계적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한국을 압도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치타 학생, 국가의 힘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국력을 봐야 해요. 문화적 영향력이나 관광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를 지배할 수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치타는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라는 걸 직접 체험하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애국심이나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오늘의 교훈을 꼭 기억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국가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태국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내용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객관적인 지표가 말하고 있듯이 아직 태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발언을 듣게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태국과 중국의 군사 합동훈련을 보면서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계 동향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이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한 주제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의 중 하나예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 옆자리에는 항상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 민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 민영아.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 민영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아 쪽 이야기가 많던데 어쩌면 그 주제일 것 같은데. 그때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문제죠. 순간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과 태국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문제는 단순한 양국 간의 갈등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볼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 주변에 한국 학생과 태국 학생이 앉아 있어서 그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죠. 화면에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3만 9천 명이었던 것이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15만 3천 명으로 증가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약 18만 5천 명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체류 태국인 대비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래프에는 여러 국가의 이름과 함께 막대가 그려져 있었는데 태국을 나타내는 막대가 유독 길게 뻗어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2위인 국가와는 무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교실 안에서 놀란 듯한 탄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국내에 있는 태국인 10명 중 약 8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의 숫자만이 아니라 체류자 대비 비율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 옆에 앉은 민영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죠. 이렇게 높은 비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의 왜곡,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그리고 범죄율 증가 등이 대표적이죠. 더불어 한국과 태국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의 심각성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듯 했죠.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범죄 통계가 나와 있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약물의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명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제조 시설이 적발되기도 했죠.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강도, 절도,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연루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죠. 저는 옆에 앉은 민영이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죠. 아마도 자국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비자 발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공항에서의 신문 절차도 강화했죠. 이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태국 학생 라타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라타나는 말했죠. 교수님,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SNS 캡처 화면들이 보였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태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급증했죠.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국 학생 라타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실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적당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도 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태국으로의 관광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라타나가 다시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태국을 건드린 것은 한국의 잘못이고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태국은 아무런 타격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태국에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타나의 발언에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라타나 학생,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옆자리의 민영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민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라타나 하구의 의견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4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18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죠. 이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양국 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그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최근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군함들의 사진과 함께 블루 스트라이크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더 큰 문제는 태국과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블루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의 해군 합동훈련의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훈련에는 양국의 해군 함정, 해병대, 특수부대 등이 참가합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대테러 작전, 해상구조훈련, 해상차단 작전 등이 포함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훈련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육군과 공군의 훈련 장면이 보였습니다. 블루 스트라이크 외에도 육군의 스트라이크 2023, 공군의 팔콘 스트라이크 등 다양한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며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 향상과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군사훈련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지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훈련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지역 내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지도가 나왔고 여러 국가들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어요.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 강화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는 듯 했죠. 마지막으로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라타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의 선택은 옳은 것 아닌가요?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은 이제 한국을 모든 면에서 추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곧 우스운 나라가 될 겁니다.
라타나의 발언에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라타나 학생,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와의 관계 강화가 반드시 다른 나라를 추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죠. 그러고는 교수님이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지역 안보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는 듯 했죠. 그때 갑자기 민영이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민영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라타나 하구의 말씀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입니다. 민영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 체계와 우수한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수출국이기도 해요. 이는 우리 군사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타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민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교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개입하셨습니다. 민영 학생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국가들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입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또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전투력과 준비 태세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죠. 또한 우리는 군사력을 평화를 유지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중국 학생 하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하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미국과 한국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오의 말에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하오 학생, 그건 매우 과장된 주장이에요. 군사력을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순 없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력, 전략, 동맹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한번 프로젝터 화면을 조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태국의 군사력은 이 두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때 갑자기 태국 학생 라타나가
또다시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죠. 교수님, 저는 하오하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국과 중국이 합치면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과 군 장비들로 한국은 하루 만에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라타나의 과격한 발언에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학생들도 충격받은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라타나를 바라보셨어요. 라타나 학생, 그런 식의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전쟁을 가정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타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수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핵무기까지 더해지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흥분한 듯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타나 학생, 하오 학생, 두 분 모두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전쟁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평화이지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민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타나 하구와 하오 하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민영이는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영이의 말이 끝나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영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각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자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군사력 순위, 주요 무기 체계, 국방 예산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 우수한 훈련 체계, 그리고 강력한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군의 높은 기술 수준과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라타나와 하오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셨죠. 라타나 학생, 하오 학생, 여러분도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셨죠?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나 구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전에서는 기술력, 훈련 수준, 그리고 동맹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이지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일침에 라타나와 하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깨달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고 화를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침내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각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이구나.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과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서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수가 설명해준 한국의 군사력과 동맹국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